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걸 희망하죠.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누리기란 쉽지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일과 돈이 벌리는 일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자신의 취향을 대중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대중의 취향을 그 상품에 반영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도 이 일을 하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일에 열정을 갖고 그 일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일을 열정만으로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에너지가 바닥날 수 있으니까요. 일에 대한 관점을 먼저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일을 불쾌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의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내 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성공에 필요한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길에서 발견된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11월 3일 금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은 원탁의 기자들이 찾아가는 날이죠.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에서는 지방시대 정책을 한번 논의해 볼 텐데요. 아니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시대 정책 5개년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효과가 있을지도 한번 논의해 보겠고요. 최근에 주식 대신 금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이 쏠리고 있죠. 최근에 이 코인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시적인 건지 어떤 이유가 담겨 있는 건지 그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을 시작하고 상식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이 사업 부문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유럽 시장의 이 부문의 독과점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시정안을 제출하라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그럼 아시아나항공의 이 사업 부문을 팔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항공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승객이 중심이 되는 여객 운송, 그리고 물품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이것이 있죠. 성공예감에는 이 땡땡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님들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재화와 물건을 합친 두 글자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8722님의 빛의 속도로 보내주신 정답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세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수도권에 살고 계시죠? 아니요, 저는 그 논란의 핵심 김포에 삽니다. 김포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 수도권이네요. 그러니까 네. 서울은 아니고 수도권. 네네. 김포 시민이시구나. 네네. 이따가 좀 할 말 많으시겠네요. 할 말 별로 없습니다. 네. 우선은 집값 많이 올랐나요? 죄송합니다. 어제 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위원회 이름도 우리가 좀 생소하고요. 지방시대라는 이름도 좀 낯섭니다. 이게 어떻게, 왜 만들어진 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7월 10일에 출범을 했거든요. 기존에
비슷했던 이제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있었는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네.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을 하게 된 거고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이제 국정 목표가 있는데 그 국정 목표에 뭐 실질적인 손과 발의 역할을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한 거고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이제 그 첫 활동의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제시하는 것들 뭐 5대 전략, 뭐 지방 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이 5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4대 특구, 뭐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 특구 이거를 기점으로 뭐 여러 세부 전략들을 내놓은 첫 그 통합 계획이 이번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2023, 2027 해서 5개년 계획인 거죠. 앞으로 네. 5년 동안 이걸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지방시대 핵심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특구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기업이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들이 모두 지방 분권 또는 뭐 지방의 균형 발전을 추구해 왔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도 뭐 이거의 일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위원회가 각각이 활동하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내세워서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뭐 교육 발전 특구 추진, 그다음에 뭐 기회발전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면 어쨌든 간 각 지역별로 뭔가 사람들이 그쪽에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모여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기회발전 특구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제도들을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규제 특례라든지 세제, 재정 지원, 뭐 정주 여건 개선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해줌으로써 네. 기업들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기업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 유입이 되고 이렇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아까 교육 특구라고 말씀드린 것도 뭐 아까 뭐 지역하고 연계가 돼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기업하고 연계도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반도체와 관련된 뭐 대전이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전에는 조금 과학과 관련된 예. 뭐 교육기관들이랑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이 옮겨가서 또 인구가 거기에 모일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받더라도 일자리가 결국 수도권에 있으면 사람들은 또 수도권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일자리도 찾을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을 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 기시감이 좀 있습니다. 전 정부, 전전 정부, 전전전 정부 뭐 늘 했었던 이야기인데 그 파격적인 건 뭡니까? 그놈의 파격. 예. 죄송합니다. 네. 뭐 일단 내놓은 거는 이렇습니다. 네. 뭐 5년간 법인세 100% 감면해 주겠다. 그리고 뭐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취득세 100% 감면. 뭐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에 5년간 또 50% 깎아주고, 특구에 공장을 세운 기업의 경우에는 뭐 취득세도 75%, 또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것도 이전한 곳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는 관련돼서 과세를 밀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혜택들을 제시를 했고요. 또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될 때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해주는 그런 안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반응을 하게 될지는 이제 지켜볼 일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역대 정부에서 뭐 기업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여러 세제 혜택들 각종 혜택들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안착하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뭐 그래서 이런 뭐 화려한 어떤 말잔치처럼 보이는 이런 혜택들이 기업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될지는 사실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균형 발전 맞아요, 위해서 10년간 쏟아부었던 돈이 한 3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었냐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토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물류 비용, 직원 복리후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거든요. 실제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보면 올해 5월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수도권 기업 159개사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기업들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제 혜택입니다. 사실 뭐 세제 혜택, 뭐 중앙 지방 정부의 행정 지원,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 수도권에서 이전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 그 답한 기업자한테 또 한 번 이제 물어보면 너네는 어떤 거를 지원해주면 갈래? 이렇게 물어보면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한 38% 가장 높아요. 그 기업인들이 그런 대답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지금 네. 구인 구직계 미스매치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뭐 세제 혜택 이런 거 다 좋고 이런데 가면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교육특구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어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교육특구도 사실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라는 게 뭐 좋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이제 유아기부터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구조를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의 목표가 좋은 대학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시에 보면 뭐 서연고, 뭐 서성한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듯이 이게 결국은 지방에 좋은 고등학교를 만들고 이 교육계 뭐 질을 높이고 이래도 결국은 그 고등학교에 가는 애들이 최종 목표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교육특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결국은 입시를 뭐 잘 치를 수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입시 명문고를 양산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지방시대라는 게 굉장히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결과물로 나와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게 뭐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세제 혜택도 그렇고 정주 여건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일자리도 그렇고 저도 많은 그 기업 경영인들 만나 보면은 그분들의 그 업태 특성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판교 이남, 광교 이남, 수원, 평택, 대전 이남 이래서 특정 그 업종마다 어떤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람 구하기 쉽지 않다. 인재들이 안 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있어야만 한다. 또 이런 푸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노선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인프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기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으로는 지자체들이 만들어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전 정부로 보면 공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 정책이죠. 근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지금 정부가 내세운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정책이었다고 보거든요. 반강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효과를 못 봤죠. 사실상 직장은 옮겼지만 집은 그대로 수도권과 서울에 거주하면서 이거 다 자녀들 교육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들만 내려가 있거나 어머니들만 직장 있는 사람만 내려가는 것.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의 발달하고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KTX 타고 그냥 일일 생활권에서 왔다 갔다 거리거나 주말에만 올라오거나 그래서 결국엔 해결을 못했고 그렇게 보면 야 공공기관 이전으로 안 되니까 이번 정부는 그러면 기업들을 혜택을 줌으로써 이전시켜서 한번 효과를 내보는 건 어떤가라는 정책의 일종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부는 민간 기업들,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서 뭔가를 그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것도 성공할 것인가? 그렇게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이전이 훨씬 더 강제적인 조치였는데 이거는 세제 혜택을 줄 거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내려가십쇼인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 아까 말한 인재는 특히 지방으로 내려가면 인재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들이 좀 망설이는 차원이니까 조금 더 복합적인 정책들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화려한 뭐 이렇게 정책의 미사여구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사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세종시는 이제 특별시로 행정구역을 더 특별하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처음에 공무원들 내려가라고 할 때는 정말 다들 안 가려고 막 발버둥을 쳤고 내려가도 혼자만 갔고 왜냐면은 인프라가 없었잖아요. 난리통이었죠.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행정부처라는 아주 좋은 일자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인프라가 하나 둘씩 생겨났고 거기
처음에 영화관 생기고 커피숍 생기고 이럴 때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막 돌리고 그랬어요. 신기하다고. 이제 세종시 이쪽에도 무슨 별다방 생겼다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사실은 이제 인프라 같은 것들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면 과천 정보청사 처음에 만들 때도 저희가 출입하고 이럴 때는 이미 과천청사 들어선 지 꽤 오랜 시간이 됐었는데 이제 고위공무원들 만나보면 과천청사 처음에 어땠는 줄 아냐고 거기 허허벌판이고 네, 막 네. 비 오면 장화 신고 다녔어야 됐어. 막 진흙벌이어서 약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거기도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됐잖아요. 과천시도. 그리고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이가 있는 후배들은 한번 세종시로 가면 올라오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살기 좋은 곳이 됐죠 이제는. 근데 이제 인프라가 그게 계획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인 건데 아까 말씀하신 그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또 생긴 부작용이 뭐냐면 인구는 늘어나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갔으니까 이제 뭐 딸린 직원들 그리고 뭐 그 가족들도 일부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 옆에 있는 도시에 공동화가 일어나는 아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혁신도시는 새 아파트가 올라오고 인프라가 생기고 이러니까 구도심에 이런 낡은 인프라를 조금 이제 지쳐했던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구도심이 이제 죽어가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뭐 이런 세제 혜택 이런 걸 준다고 기업들이 내려갈지 교육특구도 아까 뭐 생각해 보면 결국은 명문 대학교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명문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의사가 있느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거고 우리 예전에 강남 개발할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영동 개발 계획이었잖아요. 서울로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이 이제 인구 분산을 위해서 이제 영동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서초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뭐 공무원 아파트도 짓고 뭐 시형주택도 짓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살아라 이랬는데도 안 살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정부가 내놨던 게 그때는 사실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았던 시기니까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 뭐 경기고, 희문고 뭐 이런 데들을 다 한 18개 고등학교를 강남 쪽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이 약간 자리를 잡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명문 대학교,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의 지방 이전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권 기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교육발전 특구 추진 계획은 약간의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기업들을 내려보내려고 하는 기회발전 특구가 결합되는 형태가 돼야 그나마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명문 대학들의 지방 이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아까 세종시가 살기 좋다. 조금 어린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종시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가는 순간부터 고민이 시작되거든요. 전부 인서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결국에는 인구는 청년층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서울로 다 들어온단 말이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기업들의 특구를 개발하면서 교육 특구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력 산업을 반도체, IT라고 본다면 지금 반도체하고 IT의 생산 시설하고 연구개발센터는 수원, 탕정 뭐 이쪽에 다 모여 있죠. 용인까지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도체나 IT와 관련된 고등학교부터 대학들, 그러니까 지금 유명 대학들의 뭐 단과 대학들, 공과 대학이 그쪽으로 다 내려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취업까지 그리고 거기서 삶의 환경이 다 만들어지면 그나마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 수학을 하고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집을 마련한 다음에 나보고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일하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사립대학들, 명문대학들을 다 내려보낼 수 없다면 개별 기업들하고 어울리는 단과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켜서라도 지방의 완벽한 이 도시는 이게 특화된 지역, 이 도시는 이게 특화된 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실상 다시 서울로 유입되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이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포항의 포스코, 그러니까 대기업 플러스 네. 명문대 플러스 명문고 이게 3종 세트가 갖춰진 데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가 있고 거기에 이제 포항 공과대 지금 이제 포스텍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포항 제철고가 있잖아요. 네. 포항시에 있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포스코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하고 뭐 포스코 사실 이제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가고 이러는데 어쨌든 아까 포스텍을 졸업해서 포스코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이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이런 약간 롤모델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좀 헷갈리는 거 하나를 또 짚고 우리가 이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메가 서울을 더 키워서 서울시 김포구가
지역까지도 이제 검토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울이 확장이 되는 개념인데 정부는 이제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 지방을 키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해서 이제 지방 시대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은 건데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대말처럼 서울이 저희가 항상 거론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서울을 또 메가 서울로 만든대요. 그럼 이제 그 문장 자체에서도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겠다는 약간 그런 카사노바의 억지 같은 이런 느낌도 솔직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방 그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이제 김포의 서울 편입이 부딪히는 게 아니다. 지방 정책이랑. 그래서 예전부터 행정구역이나 생활권 불일치에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행정구역의 개편 성격이다. 그리고 서울 쏠림을 자꾸 걱정하는데 이런 거는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산업정책이나 인구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또 약간 충돌하는 지점이 뭐냐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서부권의 배후 경제권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경제권의 발달을 얘기했다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인구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인구도 우리가 5천만에서 지금 빠르게 줄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재정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사실상 중앙에서는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나눠먹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지방도 메가로 만들고 네. 서울도 메가를 만들겠다라는 거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지금 또 김포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네. 그럼 우리도 서울시로 편입하자. 또 이렇게 다들 또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다양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양 정책이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고 네. 이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의 발단은 양측에서 다 제공한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기도에서 경기 남부와 북부의 발전 차이가 좀 커서 경기 남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뭐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은데 이 두 개를 남북으로 나눠서 북부를 조금 더 키우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쯤 끼어 있는 김포가 때마침 잘 됐다. 그리고 서울의 메가시티 구상에 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어차피 나눌 거라면 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좀 커졌는데요. 서울은 이제 계속되는 인구가 들어오고 사실은 주택 공급에 문제가 있고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조금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이 계속 인구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행정구역을 넓혀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합리적으로 서울을 조금 행정구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구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선거까지 있다 보니까 약간 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까지 정치권에서 개입이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논의가 제발 정치적인 입장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서울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이게 행정구역에 한 곳이 편입되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모든 수도권 지역들이 우리도 서울 생활권 나도 서울로 직장 다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후폭풍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김포 하나만 편입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여당에서 들고 나왔던 논리 중에 하나가 김포에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그 위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는 현실적인 것도 있고요. 김포가 50만 명이 넘어요 인구가. 네. 우리 김채영 기자님께서 하시지만 되게 50만 명 중에 한 명.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근데 김포는 인구가 유입되는 도심이에요. 그러니까 김포는 계속해서 인구가 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너무 집값이 비싸거나 이러신 분들이 김포로 나와서 이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김포는 좀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여서 소멸하고는 관련이 없는 도시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니까 정치 포퓰리즘이라는 시각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사실은 이제 집값 문제랑도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뭐 이제 대구시 같은 경우가 그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서 집가가 한 해에 한 4%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아무래도 이제 집값 상승 이런 것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뭐 김포의 자가 비중이 한 60몇 % 정도 된다고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서울 편입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노릴 수 있는 정치적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계산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정치 논리로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세게 얘기를 명확하게 못하는 거죠. 얘기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두 달 논의한다고 될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행정구역 편입이 문제가 아니고 교통 문제부터 일단 해결해 놓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조금 순서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김포가 지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그 국토 균형 발전, 그 지방 시대에 대한 그 5개년 계획 그리고 덧붙여서 김포시까지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2글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4글자로 보내주셔도 좋은데요. 비행기, 트럭, 기차 등에 싣고 운반하는 재화 그리고 물건을 뜻하는 말이죠. 이걸 저희가 왜 경제상식 퀴즈로 준비했느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대한항공과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연 매출 3조 원까지 찍었던 큰 사업 부문입니다. 이게 유럽연합에서 합병을 승인 안 해주니까 그 유럽연합의 합병 승인을 받으려고 알짜 사업을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거를 살만한 국내 기업이 마땅치 않고요. 만약 외국계가 이걸 인수해 나간다면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려다가 알짜 사업 부문을 우리가 외국에 떠넘겨 주는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사람 대신에 이 여객기를 탈 사람들이 없어서 차라리 그 공간을 빼고 이곳에다가 이 2글자를 더 실어서 이 화물 사업, 이 항공업계가 큰 수익을 얻기도 했었죠. 자, 정답 2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그 정답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9967님. 이대호님을 무척 좋아하는 찐팬이지만 정답을 보내봤자 당첨이 안 되니 살짝 미워지려고 해요. 진짜로 미워지기 전에 당첨시켜주세요라고 협박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협박 문자는 이제 저한테는 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6986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입니다. 출첵합니다라고 출석 체크까지 해주셨고요. 정답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글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4글자로도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홍성찬님하고 지금 강유희님하고 그냥 못 들은 척 해주세요. 좀. 세 분은 눈치 못 채셨죠? 네. 제가 자주 그러는데 힌트 드리려다가 정답을 말해버리는 실수를 거의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실수를 하는 것 같은데 못 들으신 걸로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코인이요. 가상자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오늘 하루는 조금 빠지긴 한데 한 26, 27% 올랐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나온다. 이제 드디어 나온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동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일부 ETF 상품이 있기는 한데 이제 큰 손이 움직일 만한 ETF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현물 ETF인 거고 그것도 그 ETF를 만드는 주체가 세계 가장 큰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는 그 자산 운용사가 ETF를 내놓는다. 그리고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나 일부 알트코인 가격들을 밀어올리는 그런 동인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된다면 가격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현물 ETF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코인을 사는 그 ETF 상품인 거고 그러면 기존에 큰 손 이른바 기관 자금이라든지 기업들 차원에서도 ETF를 삼으로써 ETF에 투자함으로써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결국에는 가격이 오를 요인이 크다. 그래서 올해 초 혹시 비트코인 가격 아실지 모르지만 2천만 원이었어요. 떨어질 대로 떨어졌던 상태인데 올해 내내 스멀스멀 꾸준히 오르더니 지금 4,700만 원 우리 한화 기준으로 원화 기준으로 이제 4,700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2배 이상 오르게 된 거죠.
상당히 오를 때는 속도에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특성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현물 ETF도 상장될 거란 얘기는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증권거래위원회가 계속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게 현물 ETF는 뭔가 좀 조작이 가능하지 않겠어? 뭐 조작 위험이 좀 클 것 같아. 시장을 좀 왜곡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이제 걱정 때문에 계속 막아왔던 건데. 그 ETF로 돈이 들어오는 만큼 그 코인을 그쵸. 또 사서 그쵸. 담아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제 막았던 건데 이게 8월달에 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ETF 출시를 준비했던 이제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 중에 그레이스케일이라는 곳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걸 왜 이유 없이 막냐 소송을 제기를 했고 거기에 이제 법원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허용하면서 현물 ETF를 허용 안 하는 거는 너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SEC는 항소를 포기했고, 그러면 이제 현물 ETF 상장되는 거네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증권예탁결제원에 블랙락이 이 식별 코드를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곧 출시되나 보다 이런 기대감이 커졌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코인은 위험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잖아요. 근데 1일날 열렸던 이제 미국 그 연준의 FOMC에서 금리를 동결했던 거, 요것도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 비트코인 개념이 소개된 지 1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비트코인 창시자라고 불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1월 1일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를 공개하면서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좀 소개가 됐는데. 네. 이것 때문에 뭐 SNS에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다 백서 발간 15년 축하 뭐 이런 이제 이거를 뭐 올리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존재감이 확 드러나면서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었지 이제 살 때가 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그 유행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네, 김치영 기자. 사실 저는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의 기준을 모르겠어서 가치 평가 네. 기준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찾아보려고 값어치가 했는데.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네.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상자산 중에 이렇게 비트코인을 눈여겨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결국에는 수요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니까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살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앞서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현물 ETF라는 게 어떤 지수를 근거로 해서 그 지수가 오르내림에 그대로 연동돼서 가격을 반영하는 일종의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량을 현장에서 사야 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요가 이만큼 늘어날 수도 있겠어. 그러니 나는 미리 사놓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르는 걸 대비해야 되라는 수요가 지금 몰리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실제로 뭐 현물 ETF가 상장된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뭐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ETF가 상장되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냐 이렇게 보면 반대의 사례도 조금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원자재 쪽이어서 이걸 일반적인 주식으로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ETF가 상장되면 그와 관련된 기초자산의 가격이 단기간에 조금 오르는 거는 있어요. 근데 뭐 은이라든지 원유 현물 ETF가 상장됐던 게 2006년 4월인데요. 그때는 이 두 자산이 상승하지 않고 하락했던 사례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ETF가 단순한 기대감 그 비트코인이 단순한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뭐 안전자산이라고 했다가 아니면 주식하고 같이 연동됐다가 도대체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섣불리 오른다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여전히 저는 위험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한 자산은 아닌 걸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좀 드립니다. 그 사실 ETF 상장 지수 펀드가 이제 만들어지면 이 코인이 움직이는 만큼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그걸 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사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전에 우리가 몸통을 좀 미리 사놓자 이러면서 수요가 또 몰리는 거죠. 하나만 더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치영 기자께서 수요 공급 이제 그 수급 차원에서 이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오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이 비트코인 코인 전문가들 얘기로는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비트코인 이제 채굴을 하는데 채굴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 이제 반감기가 내년에 도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총량이 제한돼 있는데 지금 이미 90% 이상 채굴이 된 상태고 이제 계속
그 채굴을 해 가는데 내년에 그 반감기가 도래를 한다. 4년에 한 번씩 이게 반감기가 도래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에 신규 공급이 비트코인에 더 줄어들 거다.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 차원에서 가격이 더 오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가치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때 어떤 이 돌발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섣부른 투자나 공격적인 투자는 참 위험하다라는 거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투자 자산은 오를 때는요 100가지도 오르는 이유를 댈 수 있고요. 내릴 때는 100가지의 이유를 또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자산에 대한 가치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계산해낼 수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 투자 자산에 섣불리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각국 정부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계좌의 하루 뭐 입금 한도 이런 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ETF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얘기할까요? 네. ETF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투자 제한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 규제를 다 피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식 계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열어서 즉시 그것도 거의 뭐 24시간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면은 이것도 새벽에 눈 벌게 져서 이렇게 또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이제 막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거든요. 2025년 중반까지 15만 달러 갈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투자해봤던 사람들은 또 이제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했던 이제 반감기 도래와 현물 ETF 상장 요 이제 두 재료가 겹쳐져서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 집계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들어가 봤더니 72점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100에 가까울수록 이제 매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딱 거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디. 탐욕적이다. 이러는데 이게 지난달만 해도 50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호재들이 딱 이제 더해지면서 이게 그리디로 확 올라갔고 거기에 15만 달러 간대. 뭐 이러면 또 이제 불나방처럼 달려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제 코인 가격은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탐욕스러운 그 구간으로 지표가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사실 뭐 국제유가도 그렇고요. 오르고 있을 때 항상 더 뭐 배럴당 200달러 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듯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짚어보자면 최근에 금 가격도 좀 올랐죠. 금 가격은 최근에 많이 왜 오른 걸까요? 아무래도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제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지위가 확고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일 기준으로 보면 금 한 돈에 우리나라 뭐 도매가 시세가 한 37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게 2014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금 외국 시세를 보면 온스당 지금 1986달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8월에 국제 금 시세가 2075달러 온스당 이렇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거, 그다음에 금값은 인플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가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 가격이 싸졌으니까 금을 사는데 돈을 더 지불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그걸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가 잡히는 순간부터는 금값이 조금 하락할 가능성 또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은 인플레 네. 어떻게 보면 덕을 보면서 또 그리고 안팎에 조금 좀 위험한 상황들이 네. 반영이 되면서 그 가격에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건데 사실 금 가격을 보면서 항상 맞아 금 샀어야 되는데 금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하고 좀 끝낼까요? 손석구 평론가? 그 조언은 참 힘든데요. 그 조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어떤 자산이든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오르게 뒤늦게 열어보면 올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세계금협회에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금을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지만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비축을 하지 않습니까?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금 매입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올해부터 최근 3분기까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금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14%가 늘어서 80만 톤, 이게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고요. 3분기 3분기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에 세 번째로 높았을 정도로. 그리고 중국이 전통적인 금을 많이 매입하는 국가였는데 그동안 또 금을 구입 또 줄였다가 금 보유량을 또 더 늘려서 세계 최대 구매자를 찾았다고 하고 네. 또 금 매입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게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가 또 최근에 금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 조금 다른 거는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 부자로 떠오르신 분들이 어떤 그 개인 차원에서 매입하는 양도 상당히 많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나와서 눈길을 좀 끌었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 차원에서 또 매입하는 건 사실 금이란 건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될 뿐이지 이거 가지고 막 차익을 거래하고 차익을 실현하고 하는 문자가 거는 나오는 자산이 아니니까 예, 그냥 그럴 조정 좀 성격의- 보일 때 매수하는 전략 아주 무난한 추천이죠. 예. 조정 보일 때보다 조금씩 분산. 그러니까 가장 매수. 쉬운 답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값이 오른 게 아니고요. 돈값이 떨어진 거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말도 금에 대한 맞습니다. 투자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김치형 경제 전문 기자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 11월인데도 너무 따뜻합니다. 한낮에. 더울 정도로. 그리고 단풍도 아주 예쁘게 들었죠. 곳곳에서 지금 낙엽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럴 때 등산복이나 운동복 입고 캠핑 가거나 아니면 산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웃도어 시장도 전성기를 맞고 있고 아웃도어 이런 의류를 만드는 디자이너들 그 직업의 세계에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한경자변주의 강홍민 기자와 함께 오늘 직업의 세계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등산복 좋아하십니까? 강홍민 기자님? 저는 이제 등산은 좋아하긴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연골이 다 상해서 그냥 걷기만 하고 있습니다. 동네 걷기. 죄송합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와가지고. 근데 요즘에 회사 출근할 때 경량 패딩, 네. 그렇죠. 또 골프복, 또 등산복 이런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이들 입으시죠. 그만큼 이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아웃도어 시장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커져 있는데 사실 이 시장이 커지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커지다가 이제 정점을 찍은 시기가 2014년입니다. 당시 이제 연간 아웃도어 시장 규모를 좀 보니까 7조 원대로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였는데 네. 그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시내에 나가면 경량 패딩이나 등산복, 뭐 바람막이 그리고 팬츠 예. 이걸 입고 뭐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술집을 가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죄다가 등산복 입고 다녔죠. 맞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막 형형색색. 그러니까요. 지금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그때 이제 많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가 좀 많아지면서 쇠퇴기를 좀 맞았어요. 2020년대는 7조 원에서 2조 원대로 시장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일상복과 기능성 아웃도어의 경계선을 허문 고프코어 룩이라는 게 주목을 받으면서 고프 코어 룩이요? 네, 고프코어 룩이 2017년도에 뉴욕에 있는 이 패션 매거진 더 컷에서 예.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일상복과 이제 운동복 그리고 아웃도어 기능성 의류가 경계선이 없다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상적으로도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의류, 고프 코어 룩, 뭐 수지가 입고 다니네, 뭐 이런 그런 광고 문구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업의 세계 어떤 분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난 분은 이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이제 톱3 예. 안에 들어가는 패션 기업에 근무하는 아웃도어 전문 디자이너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경량 패딩부터 뭐 기능성 티셔츠, 팬츠 뭐 등 다양한 아이템을 만드는 디자이너였고요. 이 회사 이전에는 아웃도어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웃도어 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일반 옷을 만드는 의류 디자이너랑 기능성 이런 아웃도어 의류를 만드는 분이랑 어떤 좀 직업적 차이가 클까요? 우선 뭐 그 옷을 디자인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아웃도어 디자이너들의 특징은 이 기능성 소재 그리고 신기술을 옷에 접목시켜서 디자인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었고요. 보통 이제 아웃도어는 트레킹이나 등산, 뭐 암벽 등반 같이 몸을 많이 쓰는 활동을 할 때 입는 옷이다 보니까 신축성은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땀 배출이 잘 돼야 되는 소재, 흔히 말하는 이제 신소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도 좀 접목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패딩 안에 발열 패치를 장착해서 스위치를 누르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발열이 되는 이런 패딩도 있었고요. 뭐 이런 기능성과 함께 신기술과 함께 스타일도 요즘에는 또 굉장히 트렌디하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도 챙기면서 옷을 만든다는 점이 일반 디자이너와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재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야 될 테고요. 그러면 이게 기능성 의류는 조금 더 디자인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나요? 보통 이 아웃도어도 그렇지만 이제 패션 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시즌을 뭐 한 시즌, 두 시즌 좀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제 가을인데 곧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패션 기업들은 이제 내년 봄, 여름 옷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옷을 기획할 때 디자인실 과 이제 패션 기업 안에 있는 기획팀에서 상품 개발 아이디어 회의라는 걸 하게 됩니다. 시즌 전에. 그 안에서 이제 다음 시즌에 준비할 이제 선보일 이런 상품들이 나오게 되는데 디자이너들이 이제 각각 맡은 복종을 구체적으로 소재부터 디자인, 부자재는 어떻게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게 되고요. 대략 정해지면 이 작업 지시서라는 걸 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디자이너들이 쓰는 이 작업 지시서가 이제 패턴실이나 그리고 생산 공장에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쓰는 것도 디자이너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작업 지시서를 꼼꼼하게 잘 써야 돼요. 꼼꼼하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디자인한 계획한 옷이 그대로 만들어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접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반복하게 됩니까? 보통 이제 그 기획팀과 그리고 이제 샘플이 어느 정도 마련하게 되면 이제 영업팀 그리고 이제 품평회를 거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중요하죠. 사내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품평회를 하지만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서는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매장의 점주들도 같이 오게 됩니다. 이걸 판매하셔야 되는 분들의 느낌, 그 시각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이너들이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안에서 올해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많이 팔렸으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반영해 주세요. 이런 신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접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들이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 디자인과 수정 보완이 많이 돼서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장의 목소리를 또 간접적으로 듣는 거네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기능성 의류를 만들어야 되니까 좀 소재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각종 기술에 대한 좀 지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공부해야 될 게 좀 많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이 패션 디자이너는 대학에서 패션 관련 전공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필수입니다.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직접 스케치를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일러스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다루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 같은 3D 디자인 프로그램이 요즘에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신입 디자이너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현장 용어들을 빨리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가 많은데 이런 뭐 생산 공장이나 디자인실 그리고 이제 패턴실에서 쓰는 용어가 아직 그 잔재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을 현장 용어들을 빨리 숙지하는 게 아무래도 적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겠죠. 이게 사실 참 만들어진 옷은 참 예쁜데 이 옷을 만드는 사람들도 과연 그런 좋은 환경, 예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
근무 환경은 어떨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즌을 좀 앞서서 준비하다 보니까 네네네. 늘 트렌드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직업이었고요. 예전에 그 패션 기업들에서 열정 페이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패션 전공자들은 매년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적정 페이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악덕업체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대부분 뭐 사라진 상태고 제가 다녀왔던 이 회사 역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자사 브랜드 옷을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여기에 이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아하. 이 기능성 의류 디자이너 이쪽의 직업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그 아웃도어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반짝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시장 자체는 뭐 비교적 비전이 좀 있어 보였고요. 특히 이제 아웃도어 전문 디자이너는 트렌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이런 옷을 만드는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예 다른 복종의 패션 기업에서도 이 아웃도어 전문 디자이너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비전이 있는 이런 직업으로 보였습니다. 아하. 가을 사랑님이 단풍이 곱게 들어서 내일 신랑이랑 알록달록 등산복 입고 단풍 구경 가려고요라고 사연도 보내주셨고요. 지금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즌에 딱 맞는 직업의 세계를 알아봤습니다. 기능성 의류 함께 만드는 그 직업의 세계 함께했고요. 한경자변주의 강홍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489님이 루틴이 되어버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주 좋은 습관이십니다. 성공하는 좋은 습관. 그러면 그 루틴은 10시 5분에도 이어지죠. 10시 5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로 금방 돌아옵니다.